안녕하십니까, 임 소장입니다. 25년도 8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는 제가 부동산 소식이라든지 세계적인 주식시장, 투자시장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일부에는 검단신도시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1, 2부를 나눈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검단신도시 시장만 이렇게 보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막 그 아파트 가격도 변하고 주변 환경들도 막 변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호반이 입주할 때 3, 4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입주 때 뭐 34평이 좀 뭐 가격을 좋게 받았을 때 한 9억까지도 거래가 됐었고, 그런데 그때 이후에 92년도 3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망이 와해가 되고 이러면서 유가가 뛰면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이제 인플레 타격이 왔죠. 그래가지고 인플레가 계속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그 채권 시장 금리를 올리고 이러면서 미국도 모기지 금리가 이제 뭐 8%, 9%, 10%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5.5%까지 기준금리가 간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락을 다시 4.5%까지 기준금리가 하락을 했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금리가 이제 작년 9월달 포인트 0.5포인트죠. 하락을, 금리를 시킨 후에는 계속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미국의 그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리지를 못하는,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또 그거하고 더불어서 달러가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금리는 이제 돈의 가치니까 5.5%가 가버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다 달러로 들어가는, 그래, 강달러, 킹달러가 이렇게 됐었고, 지금은 이제 너무 강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약달러를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수출이 되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됐지만 미국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면 뭐해, 수출을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외적으로는 금리와 환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국내 시장의 부동산 시장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금리의 변동, 이런 부분에서 좀 알자. 그래서 이제 일부에는 이렇게 외적인 부분을 좀 소식들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집중적으로 검단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벌써 25년도 여름은 전년도 24년도보다도 많이 더웠죠. 올해도 많이 더웠고, 비가 와도 갑자기 새벽에 막 갑자기 한 2시간 만에 뭐 150mm, 200mm가 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들 자체에서 수용을 못하니까 막 넘쳐가지고 굉장히 뭐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어느 부분만, 어느 지역만 그런 자연재해가 많이 올해는 일어났고,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차장이 그냥 다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덥다 보니까 여행을 안 가죠. 여름 휴가라고 그래가지고 동남아, 뭐 일본 이런 데 가면 더 덥죠. 우리나라도 덥지만 이 여름에는 호주 쪽, 남반구 쪽에 가야 선선하죠. 뉴질랜드나 이런 데, 적도 이하 쪽으로. 그래야 이제 반대 계절이 되니까 여행도 안 가고 그런 상황이고, 뭐 우리 국내에 해수욕장이나 뭐 부산이라든지 강릉 동해안 쪽이라든지 이런 데 해수욕장들이 그렇게 뭐 사람이 많이 몰렸다, 이런 뉴스를 접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거하고 더불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트럼프 관세,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날인가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관세 문제 때문에다 서로 시차 조율 문제 때문에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처음에 25%인가요? 그렇게 받다가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 여러 가지 뭐 정의가 있지만은 15% 관세. 우리는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나라죠. 그 저번 달에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정부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농민들 그 간담회에 가서 계란을 얻어맞으면서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FTA 체결 때문에 한 15년간을 무관세로 저희가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죠. 그 15년 동안에 대한 양을 수출하고 버는 돈을 가지고 많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술 자립을 했고 여유 있게 다른 데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15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뤘고 현대기아차는 세계 생산량 3위까지 올라갔죠. 굉장히 약진을 할 수 있었던 바탕이 제가 보기에는 한미 FTA다. 그래서 유럽에도 또 인도에도 중국에도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미국에서 많이 수출을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은 그런 좋은 시절 다 가고 경제는 순환하는 거니까 그때 투자하고 기술 축적하고 판매량 확대하고 서비스망 확대하고 이런 여유 노력들 덕에 지금은 조금 여유 있는 도요타하고 세계 1위인 도요타 자동차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가 있었다. FTA 무관세로 하는 동안에. 그런데 지금도 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지만 25%의 관세를 지금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15%가 아니고. 그래서 이 한미 정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제가 그런 입장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세계적인 패권, 미국의 패권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체가 기축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패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방들을 향해서 실질적으로 깡패짓을 하고 있는 거죠. 관세를 지들 마음대로 말로는 상호관세인데 상호라는 거는 서로가 협의해갖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니네들 50%, 멕시코도 50%, 캐나다도 50%,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미국이죠. 미국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이런 우방 특히 중국은 꺼내지도 못하고 오늘 중국 전인대 전승절 끝나고 나서 푸틴하고 만나고 나가지고 바로 시진핑이 미국에 대해서 75% 관세를 때리죠. 자신감이죠. 중국의 자신감. 지금 어쨌건 그렇다. 근데 미국이 굉장히 공경한 처지에 있다. 무역 적자, 또 재정 적자, 어마어마한 막 카드 쓴 거죠. 그동안에 달러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가 있으니까. 세상에 공짜 없다고, 대가 없는 점심 없다고, 미국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대가를 우방국들, 러시아나 중국이나한테는 해지도 못하고, 브라질도 계기잖아요. 중국, 또 인도도 농산물 개방하라고 때리고 그러니까는 못하겠다 니네들하고 안 하겠다 그러고 중국하고 붙었죠. 근데 지금 브릭스 쪽에 중국, 러시아, 남아공항, 또 인도, 브라질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가진 나라들을 뭉치게 하고 괜히 따까리 첫 번째 따까리 일본 또 두 번째 따까리 우리나라만 괜히 때리고 있고 호주를 때리고 있고 캐나다도 막 때리고 있고 멕시코도 옆에 나라 때리고 있잖아요. 그럼 왜 때리느냐? 결국에는 지들이 카드 쓴 거 그동안 돈 찍어갖고 마음대로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뉘우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이상한 방법 써서 물론 미국인들은 좋아할 수는 있겠죠. 미국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독재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중국식 사회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을 위해서인지 자기 자신 트럼프 패밀리를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말이 옳은지 파월의 말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 면에서는 트럼프가 지저분하다. 푸틴이나 시진핑보다 김정은에 더 가깝다. 트럼프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그 갑자기 자기 패밀리를 동원해갖고 아들은 뭐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뭐 와이프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상장시키려고 그러고 거기에 돈을 몰아주고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상상하지도 못하는 건데 걔네는 하더라고요. 미국 트럼프 이쪽 미국은. 그래서 금융 선진국이라서 하는 건가,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그게 맞는 건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자기 패밀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시간이 지나면 터지겠죠. 그런 부분들은 권력은 뭐 건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트럼프는 뭐 4년 연임이니까 4년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단임이잖아요. 5년짜리고 4년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대놓고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보면 중국식 사회주의. 근데도 막 이 사람 그 미국 국기를 막, 미국이 완전히 변한 거죠.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 아니야. 미국 자유의 나라고 철학이 있는 나라고, 역사는 짧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계 리더고 경찰 국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미국이 아니고 이제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이 우리나라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도 나쁜 놈이지만 뭐 중국이라고 안 나쁜 놈입니까? 다 주변국들 나쁜 놈이죠. 일본도 나쁜 놈이고. 그리고 그 사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을 세운 테슬라 일론 머스크하고 싸우죠. 근데 이제 요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중국의 CBDC하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뒤처지니까 패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데, 그 뒤에 테크 기업들 또 뭐 일론 머스크 뭐 또 그 뒤에 페이팔 마피아라 그러죠. 일론 머스크하고 옛날에 그 페이팔 결제 시스템 같이 해갖고 돈 벌었던 애들, 피터 틸 그런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 그 테크 기업들이 트럼프를 응원해서, 원래 기업들은 저쪽 캘리포니아 쪽은 진보 쪽에 민주당 쪽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뭔가를 위해서 트럼프하고 손잡고 했는데, 지금 테크 기업들 다 빠지고 트럼프한테서 빠져나가는 중이고, 권력은 남아있지만 4년밖에 안 되잖아요. 창당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굉장히 뭔가가 지금 미국스럽지 않은 나라가 돼가고 있다. 어저께 전성절 보니까 딱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개기고 있잖아요, 중국이. 트럼프는 말도 못하고 있고. 근데 트럼프는 강한 자한테는 숙이고, 약한 우리 따까리들한테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조그마한 힘 약한 놈들한테는 엄청 강하게 하고,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양아치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스테이블 코인이니 이런 걸로 다 관세니 이런 걸로 휘저어 놨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소용돌이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체력이 약한 나라들은 나가 떨어지는 거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만이나 이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결국에는 여기저기서 전쟁도 터지고, 못 사는 나라는 더욱 못 살아지게 해갖고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잘 사는 나라는 더욱더 잘 살게 될 수 있지만, 조금 엄청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고, 각 나라에 특히 EU라는 게 이제 그 미국을 맞설려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EU 공동체를 만든 거잖아요. 나라끼리 27개 나라가. 근데 영국이 빠져나갔지만, 지금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도 그렇지만 이제 그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장기분 채권들이 굉장히 막 치솟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이런 문제. 결국에는 어느 나라가 부러질까? 옛날에 그리스 나가리 되고, 스페인도 막 그러고, 포르투갈도 그랬던 것처럼, 이탈리아도 나가리 되고, 막 이랬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주 위험한 파도가, 이렇게 숨겨져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쓰나미가처럼 막 밀어닥치기 전 그런 느낌도 있고. 국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땅이 없어서 신도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인데, 보면은 강북은 이제 대부분 재개발 쪽으로 가는 것 같고,
80년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향해서 강남이 개발됐는데, 그 전에, 강남의 아파트들은 이제 저층에서 고층으로 재건축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강남의 그 대표 아파트죠. 음마아파트. 재건축 하느니 마느니 했었는데, 재건축 발표가 났습니다. 강남의 음마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최대 4,0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의 6,000세대 가까이로 재건축 세대수 늘리고 49층까지 고층 용적률을 늘려갖고 이렇게 6,000세대 재건축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강남구에서는 두 번째 아파트 단지가 되고, 강남 저기 송파나 강동구에서는 그 올림픽 그 옛날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뭐 12,000세대니까 신도시 하나급이죠. 조그마한 신도시 하나급 정도 되는 그런 대단지고, 송파에도 헬리오시티라는 대단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 조금씩 비교를 좀 해드렸잖아요, 전반기 때. 그렇고 6.27 저희가 그 대출 규제가 나왔었는데, 이재명 정부 때 6월 달에 그때 이제 그 대출 규제 6억까지로 이렇게 하면서, 서울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9월 달쯤에는 시장이 바뀔 거다.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좀 완화적이었던 스탠스를 갖고 왔었는데, 서울 강남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막 오르니까, 폭등하니까, 오르는 게 아니고 폭등하니까 이제 6억 이하 대출로 이렇게 대출 규제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9월 달에 들으면서 이제 그때 오르지 않은 한 평균 가격이 한 12억 정도 되니까, 서울은 아파트들이 좀 저렴한 또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 쪽으로 조금 그 거래가 좀 옮겨가는, 번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지금은 다시 이제 꿈틀꿈틀 오를 때는 더 오를 걸로, 강남 아파트 40억, 50억, 60억씩 하는데 뭐 그런 거 한두 개만 거래가 돼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떠나서 경기도 쪽으로, 특히 이제 경기도 경부 라인 이쪽으로는 저번에 제도 말씀드렸지만 동탄2나 이쪽으로 많이 갔고, 3040, 30대, 40대 그 주택 구입자들이 동탄2나 이쪽 서쪽으로는 이제 우리 검단시 쪽으로, 신도시 쪽으로 많이 왔다. 그래서 제가 6월달 소식 전해드리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 2,200만 원, 이제 10억을 돌파해가지고 14억 2,200만 원 평균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거기에는 이제 뭐 저렴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고, 서울은 이제 신도시가 없으니까 막 오래된 아파트 많죠. 이 강남, 뭐 마포, 성수 이쪽으로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저쪽 강북 쪽으로는, 영등포 이하 쪽으로는 그렇게 재개발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래서 강남권은 7억 8천, 19억 정도 되고, 강북은 이제 10억 정도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 성산, 용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마포 용산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성수동, 이쪽으로 자양동, 이쪽으로 해서 광장동, 이쪽으로 한강변을 제외한 강북은 좀 투자 비추천이다. 강남하고 이렇게 또 오히려 과천보다도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도 강북 쪽은 이렇게 10억, 평균이 10억 안 된다. 근데 강북에서도 조금 밑에 강변 쪽으로, 한강변 쪽으로만 비싸지, 그 위쪽으로 가면 또 더 저렴하겠죠. 다음 소식은 이제 전세 보증이 거의 90%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세 보증 LTV 70%는 낮춘다 그래요. 이러면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 쪽으로 이렇게 쏠림을 많이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전세 수요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빌라나 이런 데는 거의 전멸하겠죠. 다주택 이런 데, 다가구들 이런 데, 빌라 이런 시장들, 구도심의 이런 빌라들은 시장들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겠죠. 더 시장이 그리고 전세 시장, 전세가가 폭등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맞는 규제냐,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거주 안정이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 국민들의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이상한 쪽으로 몰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문재인 정부 때 6번의 규제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담당자들이 정부 국회도 그렇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규제가. 다음은 GTX 소식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SOC 사업을 많이 하면은 효과가 제일 많이 나타난다. 근데 지금 나타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공항, 또 수도권에 이제 지방은 다 했어요. 거의 전철, KTX 다 깔아줬잖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 그래갖고 너무 잘해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 당해서 수도권의 교통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 인구 비례적으로 보면. 그래서 수도권에 GTX라는 게 나왔고, GTX-A가 운정에서 일산으로 해가지고, 불광동 연신내로 해가지고, 서울역, 삼성역, 수서 해가지고 동탄까지 이렇게 했는데, 삼성역이 개통을 안 하고 다 개통을 했죠. 근데 왔다 갔다는 하는데, 강남이 개통을 안 하다 보니까 그 효용성이 그렇게 많아지진 않았고, 그게 A 노선이고, B 노선, C 노선은 이제 송도에서 저기 남양주 쪽으로 가는 거고, 마석으로 해갖고 천마산 이쪽으로 가는 거고, C 노선은 저기 동두천에서 의정부, 창동, 청량리로 해가지고, 과천 금정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수원역까지, 이게 C 노선인데, 이게 지금 착공한다 말다 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공사비가 엄청 물가가 뛰다 보니 할 수 없을 정도, 한 3조 정도 든다 그래요. 이렇게 노선 하나에. 그래서 이제 GTX라는 게 이제 경기도 북하고 남하고 서울을 관통하는 그 교통 대책인데, 이 부분에서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히 SOC들이 크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사비 때문에 이제 갈등이 많이 있어갖고 아직도 착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광급공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런 비슷해요. 23년도인가 왜 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공사비 올려달라고 막 캐고 서울 여러 가지 공사 현장에서도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올려줘야 된다. 그때 공사비가 급증을 했으니까. 중간에 공사 기간 동안에. 그렇고 이걸로 인해서 3기 신도시의 출발까지 영향이 있다. 민간 투자 사업인데 B하고 C가 계속 좀 뒤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 문제도 그렇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많이 올라서 물가가 건축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서 계속 뒤로 지연되고 있다. SOC 사업들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GDP 상승률이 이제 줄어들겠죠. 어려운 쪽으로 이제 방향이 더 이제 밑으로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국가에서 나라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지 않을까, 에너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번에 한국은행에서 대출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2.5%로. 미국도 지금 막 트럼프가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파월이 동결을 했죠. 미국 연준이, 파월이 아니고 연준이 동결을 했습니다. 4.5%고, 이 갭이 한 2.2% 정도 되는데, 200포인트 정도 되는데, 미국은 지금 CM의 패드워치 보면은 3%가 9월 달에는 한 차례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는 수준으로 갈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도 트럼프가 미국 기준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내려가는 스탠스 아닌가. 근데 이제 트럼프 말이 약간은 저기도 갑니다. 너무 이렇게 관세 때문에 안 내렸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정답은 없는 거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정답이 어디서 없죠. 무당만 정답을 얘기해 주지, 세상 일이라는 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정답을 말해 주니까. 그게 옳고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세상 일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죠, 원래가. 하여튼 그래서 내일 모레면은 FOMC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25포인트 정도, 0.25포인트 정도 내리지 않을까. 요런 예상이 있습니다. 예상이 강하더라고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이제 기준금리는 미국의 뭐 단기물 채권에 영향을 주고 당장 뭐 한 1년 이하짜리에 영향을 주지만은 뭐 5년물, 10년물 이런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뭐 영향은 없으니까 그건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주담대나 미국의 주담대나 이런 것도 영향이 없죠. 미국의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뭐 110까지 갔던 달러 인덱스가 달러 지수죠. 달러 지수가 지금은 98, 99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높아진 거죠. 환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1,490원이던 환율이 막 그때 공포가 있었죠. 근데 이제 1,39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 한 7, 8% 떨어진 것 같은데 원화가 강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전반기에 너무 좋았다. 근데 이제 지금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주식도 3,200선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 환율. 이렇게 환율을 보면 이제 주식 시장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개별적인 종목은 다 거기서 틀리지만. 그 다음에 세금 문제는 그 주식 시장의 그 양도세 문제, 그 뭐 10억을 하느냐, 50억을 옛날에 했던 거, 윤석열이가 했던 50억을 그냥 놔두느냐, 아니면 100억으로 가느냐. 근데 정부 스탠스는 세금 문제 때문에 10억을 양도세.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국 주식 빨리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양도세 안 내려고 좀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월말에 11월달, 10월달 다 팔아야 되잖아. 양도세 안 내려면. 그 세금 회피하려고. 어찌됐건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기존에 50억 해놓은 거를 그대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세금은 누가 내고 소는 누가 키우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금투세도 막 해갖고, 금투세도 안 한다고 그래갖고 폐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세금 문제는 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식에 대한 세금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에 붙는 세금 문제하고는 또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자금을 수혈받고 그 자금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고용도 하고 이러면서 나라 경제를 이렇게 굴리는 그런 거고 부동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부가 앞에 있는 생각보다는 멀리 보는 그런 해안을 좀 가졌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환율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반기 때 환율이 1,490원에서 환율이 이제 원화 강세, 우리 한국 원화 강세 때문에 1,390원으로 이제 달러가 약해지고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는데, 최고가 여기 보시면 1,486원까지 올라갔을 때 막 그 IMF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환율 부분에서 지금은 1,390원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관세 전쟁에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환율 전쟁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지금 타이밍이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원화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옛날처럼 1,250원대는 안 가겠지만 1,300원대 초반 그렇게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1,200원대 후반 정도까지 원화가 강해진다. 달러가 약해진다. 미국은 지금 약달러를 유도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있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출렁인다. 다음은 그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 푹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떨어졌는데 뭐 60달러대 초반에서 70달러 정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펙 사우디도 증산을 하고 또 엊그저께 보니까 미국에서 원유 재고량이 좀 많다 이래가지고 좀 떨어진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조용할 때가 이상한 조용함, 이거 천둥치기 전에 조용함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어디서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전쟁이 푹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9월달, 10월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시장 각국의 유럽도 그렇고 뭐 채권 시장이 굉장히 이상하다. 채권에서 터지면 주식시장 붕괴죠. 채권 시장, 주식시장이 한 4배 정도 되니까 거기서 채권 시장에서 붕괴가 되면 이제
있는 주식 팔아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다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을 투매를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불안하다 하니까 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고, 지금 1,300억, 3,300달러 선에서 온스당 3,300달러 선에서 이렇게 막 옆으로 횡보하던 주식이, 아니 금값이 갑자기 또 최근에 3,600달러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ETF, 현물 ETF 조금씩 적립식으로 지금 사모으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던 말든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이 불안한데 주식 시장은 좀 굉장히 안 좋다. 채권 시장에서 그 투매가 일어나게 되면, 근데 장기물 채권이 지금 트럼프가 휘저어오는 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전 세계가. 어느 나라가 하나가 부러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선진국, 뭐 프랑스나 힘들다 그러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영국 뭐 70년대 그때 뭐 IMF 그 대처 수당이 막 나오고 막 그랬을 때 IMF까지 갔던 나라가 영국인데, 지금 그 트럼프가 휘저은 영향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지금 장기물이 계속 안 떨어지고 오르고 있고. 국내는 휘발유가 한 1,650원, 60원, 70원 정도 되고, 경유가 한 500원 정도. 저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경유를 주유하다 보면 한 1,500원 조금 밑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국제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한 3,6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3,620달러까지 갔다가 어제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ETF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이 ETF는 제가 좀 추천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조금씩 비싸다. 우리가 주식했을 때도 오르다가 조정되고 이러는데, 금도 제가 봤을 땐 주식보다도 더 방향성이 뚜렷한 것 같아요. 지금은 불안하니까. 미국도 불안, 중국도 불안, 다 불안하고. 중국이 또 이제 달러 대비해서 금을 막 해고 있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더리움이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더 오른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도 많이 오르지만 금도 많이 오른다. 그래서 뭐 4,500달러 간다고 하고, 내년까지 뭐 6,000달러 트라이 온스당 6,000달러 정도, 37g 정도 되나요? 트라이 온스가 한돈이 3.17인가 그렇고, 그람이 국내 금값도 한돈에 뭐 거의 70만 원 가까이 된다 그러고, 매입 가격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값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10년 전에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게 10년 단위거든요. 그러면은 1915년 9월 달이 트라이 온스당 그 1,000달러죠. 1,050이니까 1,000달러에서 지금 3,600이니까 몇 배가 뛴 거야? 3배 반이 뛴 거죠. 350%가 뛴 거예요. 금 가격이. 근데 사실 금 가격이 뛴 게 아니고, 금은 고정자산인데 하도 돈을 많이 발행하고 나라가 빚을 많이 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거는 350%가 떨어진 거죠. 화폐 가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도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 인플레도 많이 왔고, 저기 때문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돈도 많이 풀었고 인플레도 많이 왔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막 쪽하고, 이더리움은 막 요즘에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해갖고 연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많이 이제 했는데,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들어가는 것보다는 관망하고 있다가 조금 조정될 때 조금 매수를 적립식으로 3분할, 3분할 해서 조금씩 해보는 게 좋은 작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혼자 잘 하고 치고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나 혼자 하다가 죽겠다. 같이 죽자. 한국, 일본, 같이 죽자. 캐나다야 같이 죽자니까 싫어해죠. 한국하고 일본은 내색도 못하고 그냥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 미국 가갖고 회담하는데, 그게 뭐 회담하러 간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려고 간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 기준을 댈 필요가 없다. 왜? 그냥 가갖고 이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싸바싸바 해야 되는, 따까리니까 그런 상황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다 그래갖고 중국에 붙을 수도 없고,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경쟁 관계 있잖아요. 모든 산업이.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
제품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가 침몰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예상된다라고 했잖아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도 없고 다 똑같아요. 지금 오히려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될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국제 정세가 변해가지고 이래서 둘이서 해가지고 뭐 환태평양 그 조약기구 무슨 TTP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지금 가입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죠. 일본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고 결국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하게 깡패가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처신을 잘해야 되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 소나기에서 그동안 6.25 전쟁 이후로 미국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잖아. 빨리 독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비굴한 나라가 돼버렸죠. 그 현실이. 이번에 이거를 느끼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다. 빨리 전 세계 뭐 유럽이라든지 뭐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 뭐 저기 다른 나라들하고 더 돈독한 관계, 무역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미국하고 지금은 굴욕적이지만 미국한테 샤바샤바하면서 지내야 될 타이밍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 그래갖고 중국하고 등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또 중국하고도 잘하고 일본하고도 잘해야죠. 한쪽에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적국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제 부분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정치가 힘들고 나라가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오히려. 근데 이런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죠. 나라가 한 단계 컨텀할 수 있는,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조금은 이제 완화 쪽으로 기조가 된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하반기 때는 대출 규제가 유타임에 있었고 부동산 규제가 있었고 10월달 이후로 가면서 풀어졌고 1월달에는 대출 규제 풀어졌다. 반복했다 계속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절을 계속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